수상항공시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LNF입니다. 먼저 기업 개요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2000년 7월에 설립돼서 2003년 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은 2차 전지 양극활 물질의 제조 및 판매인데요. 국내 순수자본 기업 최초로 니켈 복합계의 양산 기술 개발에 성공했고, 리튬이온 2차 전지 제품에서 니켈 복합계 중심의 적용 제품으로 양극 소재 전문 개발 및 제조업체로 성장했습니다. 2차 전지용 양극활 물질의 주요 원재료는 리튬, 니켈, 코발트 등의 광물 자원으로 구성됩니다. 해당 원재료 가격 및 수급 요인은 생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국제 광물 자원 수급에 따라 가격 변동이 일어납니다. 매출 포지션은 양극활 물질 100%로 구성됩니다. 최근 실적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 9,707억 원, 영업이익 442억 원, 당기순 손실 1,112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72.6%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910.3% 증가했으며 당기순 손실은 647% 증가했습니다. 회사 측은 사업 환경의 개선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은 확대됐으나 주가 상승으로 인한 파생 상품 평가 손실 반영으로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LNF의 기업 개요 확인해 보셨습니다. 대표님, 어떤 공시인가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호재 공시의 종류가 좀 많이 있었죠. 발행 공시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경영권 양수도 공시, 뭐 대규모 수주 공시, 그다음에 뭐 시설 투자 등등등 우리가 좀 생각하는 호재 공시의 유형들이 좀 굉장히 많은데, 단연 이 호재 공시 중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공시다. 자, 저는 원탑을 바로 이렇게 봤습니다. 신규 시설 투자인데, 자,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다소 좀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수주 공시가 좀 1등 아닌가요? 또는 뭐 회사에 막대한 자금이 들어오니까 발행 공시가 좀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사실상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공시이지만 정말 이 부분에 대한 공시를 잘 유형 분석을 잘하면 향후 이 회사의 성장성을 미리 예측해서 선취매를 할 수 있고, 모아가는 전략 관점에서 언제 사고 언제 대응할 수 있는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공시 중에 하나입니다. LNF입니다. 바로 어제였습니다. 신규 시설 투자 등입니다. 신규 시설 투자는 회사가 회사의 자금으로 시설을 투자를 결정했다는 것이죠. 투자의 구분은요, 신규 시설 투자입니다. 투자 금액은 회사 자기 자본의 102.3%에 해당되는 6,500억 원 규모입니다. 투자 목적은요, 전기차용 2차 전지 양극활 물질의 수요 대응을 위해서 캐파 증설을 위한 투자다. 투자 기간은요, 2022년 8월 22일부터 2024년도 8월 31일간입니다. 즉 2년간에 걸쳐서 2차 전지 양극활 물질의 수요 대응을 미리 선대응을 하겠다는 어떤 시설 투자의 결정입니다. 투자 판단 사항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투자는 하이니켈 NCMA 제품의 수주 증가 대응을 위한 신규 증설건입니다. 신규 투자 공장에서 주요 생산될 제품은 차세대 NCMA 90% 중후반 제품과 단결정 90% 이상 중후반 제품으로 차세대 이 전기차 이 배터리 셀에 채용될 예정이다. 투자의 주요 내용은요, LNF 구지, 이건 구지가 아닌데 부지죠, 부지. 오타가 좀 있었습니다. LNF 부지 3공장 신규 증설 부분이고요. 총 투자액은 6,500억 원 규모입니다. 대구시 달성군 소재의 공장에 5,600억 원의 건축과 설비를 좀 투입하고요. 나머지 기계장치를 좀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투자 금액과 투자 기간 등은 진행 상황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다라고 밝히는 공시입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향후 성장성을 놓고 본다면 이 호재 공시 중에서도 단연 1등이 신규 시설 투자가 아닐까라고 예측을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LNF가 양극재 신규 라인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양극재 말로 들었을 때는 어떤 건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양극재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기존 다결정 형태에서 이제는 하이니켈 양극재와 또 단결정 양극재로 추세가 변화해가고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네, 우리가 양극재라고 한다면은 2차 전지 4대 요소, 2차 전지 4대 요소, 과학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차 배터리 완성품이 있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가 네 가지예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자, 이렇게 4대 요소로 좀 구성되어 있고, 기타 소재인 5번까지 친다면 기타 소재. 여기에 많은 비중이 들어가진 않지만 여기저기 종합적으로 좀 들어가는 기타의 어떤 소재 부분들 좀 논외로 하고, 일단 4대 이 소재라고 좀 불리우죠. 여기에 LNF는 양극재 소재를 좀 만드는 회사입니다. 양극재라는 것은 이 순도, 이 비율, 니켈의 비율에 따라서 이 에너지, 그러니까 배터리의 수명이 좀 더 길어진다. 즉 주행거리가 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데 이 결정적인 역할을 좀 하게 되는데, 이 순도가 좀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배터리 원가가 좀 비쌀 수밖에 없죠. 니켈의 함유량이 좀 높다는 것은 이 배터리 원가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양극재. 전체 배터리 가격이 100만 원이면 제조원가 100만 원이라고 치면요, 거의 뭐 60만 원 또는 양극재가 원가예요. 전체 원가 비중의 60% 정도를 양극재가 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고 있는 다시 양극재 안에서의 핵심 원가인 니켈의 이 순도 비율이 좀 높을수록 이 배터리의 수명이 굉장히 길어지고 그만큼 주행거리가 길어진다는 좀 장점이 있죠. 이게 뭐냐면 이 니켈의 함량에 따라서 하이니켈 양극재가 좀 상용화가 좀 됐었는데, 이게 다결정이라고 하죠. 여러 가지 결정체로 좀 구성되어 있는 다결정 양극재가 있고요. 이걸 단일화시킨 이 단결정 양극재 개발 추세인데, 이게 니켈의 비중이 높은가 낮은가 이 차이가 좀 있다는 겁니다. 공시 내용을 좀 보면 여기 나와 있죠. 차세대 NCMA,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이에요. 이 네 가지 소재가 좀 구성된 전체 순도 90% 중후반 제품의 단결정 제품인데, 니켈이 그만큼 이 순도가 좀 높을수록 단결정 이 양극재다라고 좀 불리고 있습니다. 네, 공시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하이니켈 양극재와 또 단결정 양극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주식 투자에 이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내가 투자를 하는 기업에 대해서 주요 사업 내용을 알고 있으면 좋겠죠. 이 부분도 꼭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5월 미국 재활용 기업인 레드우드 머티리얼즈에 투자하면서 북미 지역으로의 진출에도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최근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수혜주로 LNF가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LNF는 이제 어느 정도의 수혜를 입게 될까요? 네, 회사 최근에 양극재 거래량, 양극재 거래 물량에 관한 협약서 체결, 이 내용도 좀 이어서 좀 보면서 차근차근 좀 이야기를 할 텐데, 지금 지난 5월달 수시공시 의무 관련 사항 공시 내용을 보면 회사가 7조 1953억 원, 그리고 17조 8,519억 원 규모의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자회사의 2차 전지 관련 소재 공급 계약을 좀 체결한 바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공시 이후에 이 미국 시장의 진출을 통해서 오히려 이 교두보 마련, 즉 국내에서 양산품을 해외에 수출하는 이 비중보다 미국 현지 법인과의 어떤 조인트 벤처 기업을 설립하거나 현지 기업에서의 어떤 투자를 통해서 이러한 어떤 예정된 물량에 좀 대응되다. 그래서 공시의 흐름들을 좀 보면 5월 달에 수시 공시 의무 관련 사항은 앞으로 벌어질 수주 공시의 예고편이다라고 좀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 예고편답게 이후에 이제 횡보죠. 수시 공시 관련된 수시 공시 의무 관련 사항들에 다뤄진 이 매출액, 이 부분을 납품하기 위한 이런 과정 하에서는 준비해야 될 요소들이 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5월에 3천만 달러를 레드우드에 투자를 좀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이 미국 현지 시장의 진출 교두보 마련했다라고 좀 보는 관점에서 지금 레드우드 그룹과의 어떤 협약 이후에 가셔야 되는 어떤 합작법인 형태일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현지 법인 설립 이후에 캐파를 LG 에너지 솔루션의 미국향 매출 부분의 어떤 배터리 소재의 어떤 공급을 추진하게 되는 것인지, 자, 이 두 가지 요소인데, 일단 이 부분에 관련된 매출이 미국에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어떤 전망 요소가 좀 있기 때문에 아마 미국 시장의 교두보 마련을 위한 투자가 단행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LNF의 실적까지도 이제는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2분기 실적은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를 했지만요. 3분기에는 실적이 상승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대다수이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실적 전망,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좀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2분기 기준에서 영업이익의 폭이 좀 다소 좀 감소된 수치가 좀 있었습니다. 지금 2분기 예상 실적에서는 뭐 매출을 8,628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613억을 좀 기록했는데 예상치보다 14% 정도 좀 하회했다. 이게 저는 일회성 비용들이 2분기 실적 기준에 좀 반영 효과가 좀 있었다. 꾸준하게 장사를 잘 했던 법인들이 영업이익이 이번 분기에는 왜 줄었지? 이렇게 우리가 좀 고민하다가 좀 접근을 해보면 특정 비용이 투자되는 시점 하에서 선반영되는 효과들이 좀 있어요. 분기에 많은 비용이 좀 들었지만 이런 비용들이 투입되고 난 이후에 다시금 추가적인 비용들이 분산 효과 관점에서 3분기에 다시금 실적을 다시 회복해주는 이런 흐름들을 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판가와 판매량이 30% 그리고 15% 정도 상승은 했는데 영업이익이 소폭 좀 감소됐다는 것은 어떤 매출액의 이연 현상이 있었다. 이 부분이 3분기의 실적으로 다시금 회복되지 않을까 전망을 해봤습니다. 네, 2분기에는 일회성 비용의 증가로 어느 정도 영업이익이 감소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3분기부터는 실적이 계속해서 나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분들은 앞으로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LNF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슈가 좀 있었죠. 이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의 최대 수혜주다라는 어떤 전망들이 좀 나왔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증권사 이 리포트가 좀 간이 좀 센 거 아닌가? 왜 이 종목만 그렇게 부각되어야만 하는가라고 좀 이야기를 했는데 원인적인 관점에서 제가 어떤 리포트에서 왜 이렇게 다뤘는지에 대해서 제가 다시금 좀 리뷰를 좀 해봤거든요. 이 리포트의 어떤 취지는 이거예요. 에코프로비엠과 비교를 했을 때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의 어떤 주가 상승률, 주가의 어떤 상승 괴률과 LNF를 단순하게 좀 비교해 봤을 때는 상대적인 어떤 주가 상승폭이 LNF가 동일한 매출 비중과 영업 성장성을 우리가 감안했을 때는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 즉 에코프로비엠이 양극화 물질의 어떤 판매 호조 그리고 실적 호조를 좀 이끌면서 꾸준히 상승하는 것에 비해서 LNF도 많이 상승을 해주고 있지만 상대적인 요인의 저평가 국면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을 좀 주목해야 된다라는 어떤 관점의 리포트였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는 좀 동의는 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렸듯이 2차 전지 소재, 앞으로 전기차용 이 공급 소재 확장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르고 덜 주목받은 종목들을 우리가 발굴을 통해서 이런 종목들의 상승 가치를 우리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이유인데 같은 양극재 물질을 다루고 있는 에코프로비엠과 LNF의 입장에선 지금 캐파의 증설 이후 그리고 최근에 7,600억 규모의 신규 시설 투자 이후에 2025년도부터 연간 20만 톤의 추가적인 양극화 물질의 어떤 판매량이 실적이 좀 산입된 효과, 성장세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 점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이 지속적인 상승 추세에 좀 있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이 고평가된 것이 아닌가라고 좀 많은 의문을 좀 제기해 드리는데 지금 차트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2021년도 1월 대비해서 주가가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이 전형적인 패턴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게 고평가 국면에서 기대감만 가지고 이제 주가가 좀 오른 것인가? 자, 이 관점에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7만 톤 그리고 2023년도까지 12만 톤에서 14만 톤 2024년도 이후 2025년도까지는 연간 28만 톤에서 30만 톤 캐파를 확장해 나간다면 그만큼 돈을 벌 수 있는 가치가 연간 지속돼서 좀 부양되는 선반영 효과에서는 저는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이 관점에서 우리가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겠는가라고 좀 전망을 해봤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매수 유효 구간은요. 20만 5천 원에서 23만 원, 20만 5천 원에서 23만 원 구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나눠 드리도록 하죠. 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 구간인데 가장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요. 20만 5천 원에서 22만 원, 20만 5천 원에서 22만 원 구간은 포트 비중 10%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고요. 지금 단기 매수 구간 확대를 좀 더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만 원,
죄송합니다. 23만 원, 23만 원, 23만 원, 22만 원에서 23만 원, 22만 원에서 23만 원 구간은 포트 비중 5% 분할매수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LNF는 신규 시설 투자 공시도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승 여력이 굉장히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단기 매수 관점과 또 신규적 매수 관점 두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20만 5천 원에서 22만 원 사이에서는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고요. 단기 매수적 관점으로 본다면 22만 원에서 23만 원 사이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첫 번째 종목이었던 LNF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수상한 공시,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비덴트입니다. 먼저 기업 개요부터 확인해 보시죠. 2002년 3월에 설립돼서 2011년 1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은 HD 디지털 방송용 디스플레이의 개발, 제조 및 판매인데요. 창사 이래 디지털 방송과 전문가용 비디오 장비를 공급하며 TV로직 아메리카와 넥스토디아이 두 개 회사를 연결 대상 종속 회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덴트는 2017년 2월 빗썸 코리아 지분 10.2%를 취득했고 3월 빗썸 홀딩스 지분 34.2%를 취득했습니다. 1분기 보고서를 기준으로 자산가액은 빗썸 코리아 1,460억 원, 빗썸 홀딩스 3,66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실적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개별 기준 매출액 176억 원, 영업이익 7억 7천만 원, 당기순이익 2,242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5.1% 증가했고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했으며 당기순이익은 971% 증가했습니다. 회사 측은 코로나19로 침체됐던 해외 시장 수주 증가로 매출액이 증가했으며 내부 손익 구조의 개선과 관계기업의 실적 호조로 순이익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비덴트의 기업 개요 확인해 보셨습니다. 대표님, 어떤 공시인가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공시가 있었는데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입니다. 이 보도자료가 발표되고 난 이후에 공시사항으로서 이 부분이 사실 또는 이 사실 무근 여부에 대해서 밝히는 공시입니다. 공시 내용을 보면요. 비덴트 소유의 빗썸 홀딩스 주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입니다. 청구 금액이 375억 원의 규모인데 풍문 또는 보도의 매체는 국제 뉴스입니다.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시는 2022년 8월 22일 국제 뉴스에서 보도한 법원의 비덴트 소유의 빗썸 홀딩스 주권 가압류 매각 급제동에 관련된 해명 공시입니다. 당사는 본 보도자료 관련 구체적인 내용과 내용에 대해서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며 이와 관련해서 향후 가압류 결정문을 수령하거나 구체적인 사항이 확인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밝히는 공시입니다. 네, 비덴트 소유의 빗썸 홀딩스 주권 가압류에 대한 미확정 공시가 나왔습니다. 만약 빗썸 홀딩스 주권의 가압류 결정이 확정이 된다면 비덴트에게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될까요? 네, 이 공시를 보면 미확정. 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가압류가 과연 들어온 것인가요? 아니면 가압류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냥 기자가 들은 제보를 갖고 그냥 이 기사화 시킨 건가? 굉장히 좀 헷갈릴 수 있는 유형이죠. 이런 어떤 유형들이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유형이죠. 이게 가압류가 걸렸다는 거야? 아니면 안 걸렸다는 거야? 굉장히 헷갈리는데 자, 정확하게 이 부분은 이런 공시들, 이런 보도자료에 의한 회사의 공시를 어떻게 좀 판단할 수 있는지 자, 제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코멘트는 이거예요. 미확정. 맞습니다. 가압류가 된 것은 맞을 것이다. 왜냐면 기자가 추정해서 기사를 할 수가 있는 내용들이 없죠. 왜냐면 기자가 그냥 카더라 이런 어떤 짐작해서 어떤 사실과 좀 다른 내용을 기사화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좀 리스크하다는 것이죠. 사실과 다른 오보를 보도한다는 것은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는 이 언론중재위원회 쪽에 제가 제소되면 아마 페널티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기사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그냥 본인의 뜻대로 기사한다? 자, 이 부분은 아니고 아마 법원에 관련된 취재를 통해서 가압류가 결정된 어떤 신청서에 대해서는 이 국제뉴스 측에서 아마 입수가 된 것이다.
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이 언론 통해서 좀 밝혀진 바에 대해서는요, 빗썸의 전 이 의장이었죠. 이정훈 전 의장과 관련된 어떤 이 채무다. 이 부분이 빗썸 코리아, 빗썸 홀딩스의 지분을, 이 빗썸 홀딩스 주권에 대한 이 375억 원이 아마 이 가압류된 것이다 라고 좀 밝혀졌는데, 이 부분이 2018년 10월에 빗썸 코인을 발행해서 빗썸에 상장시키겠다고 해서 이제 사기가 있었어요. 미화 약 1억 달러인데 우리나라 돈은 한 1120억 원에 해당되는 이 규모입니다. 전체 1600억 원을 편취했다 해서 지난해 7월에 좀 재판에 좀 넘겨지면서 현재 좀 재판이 좀 진행 중에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이 손해배상 청구권에 행사된 금액들, 이 부분에 대해서 빗썸 홀딩스의 주권에 375억 원이 아마 손해배상 청구 채권으로 가압류가 좀 제기된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언론 보도가 있었고, 이 부분이 아직 비덴트 입장에서는 가압류 결정문을 현재 수령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시를 하지 못하는 것 뿐이다. 1개월 또는 확정되는 시점에 좀 재공시하겠다는 것은 향후에 가압류 결정문이 회사 측으로 좀 도달하게 된다면 이와 관련된 기타 경영상에 관련된 공시문안이 제출될 가능성이 크다.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확정되는 공시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만약에 비덴트에게는 대형 악재로도 작용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대형 악재라기보다는 저는 굉장히 큰 악재라고 봤던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이 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죠. 비덴트가 빗썸의 최대 주주사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FTX의 매각을 진행 협의를 하고 있다는 어떤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해서 답변한 바가 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가압류 채권들이 가시화가 좀 된다면 매각에 급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죠. 가압류가 되어 있는 이 주권을 정상적인 좀 매각은 좀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의 어떤 불확실성들이 좀 제기될 수 있다. 그런데 오늘 주가의 흐름들은 크게 영향받고 있지 않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멘텀 관점에서는 좀 맞고, 다만 빗썸 홀딩스의 이 가압류 결정문에 대한 어떤 이 청구 내용들이 본안 판결에서 어떤 승소나 패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라는 것은 내가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이길 수도 있으니까 일시적으로 이게 처분되지 않도록 묶어주십시오라고 법원에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375억 원의 자금이 유출되는 것이다. 자, 이 부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압류 결정이 인용된다면 이 매각에 조금 이 제한이 좀 걸리지 않을까. 자, 이 부분은 좀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미 지난 방송에서 한번 비덴트에 대해서 다뤘었습니다. 그 방송에서 FTX의 매각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고요. 또 반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됐다라는 얘기도 나눴습니다. 이 부분의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지난 17일 방송분을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앞으로 비덴트 어떻게 될 것이라고 전망을 내다봐야 할까요? 네, 오늘 주가 보면 0.78포인트 하락한 8,860원. 최근에 주가의 하락은 반기 보고서 지연 제출에 관련된 이 관리 종목 이슈가 좀 부각이 됐죠. 아직 반기 보고서를 제출해서 의견 거절이나 부적정 발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단순하게 반기 보고서가 지연 제출됨으로써 관리 종목이 현재 좀 지정이 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런 어떤 우려감 속에서 지금 356억 원의 가압류까지 결정된다면 매각에 난항을 좀 겪지 않을까, 이런 리스크적인 어떤 관점에서 주가 영향을 좀 줄 것이다 라고 좀 전망을 해봤는데, 오늘 주가는 좀 비교적 굉장히 좀 보합금 약세권에서 유지하고 있죠. 8,860원의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자, 두 가지 측면입니다. 가압류에 관련된 내용들이 크게 부각되는 어떤 이슈가 아니라면 주가에 큰 영향은 좀 없겠지만, 만약에 가압류 결정 인용 이후에 매각이 급제동 사유로 좀 작용된다면 추가적인 하락을 좀 배제할 수 없다.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덴트는 이러한 관점에서 리스크가 좀 크게 두 가지예요. 관리 종목 지정 리스크, 아직은 반기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관리 종목에 관련된 지정 리스크가 하나 있고요. 추가적인 관리 종목 지정 리스크죠. 반기 보고서의 의견 거절 리스크 하나, 두 번째는 매각 제한에 따른 어떤 급제동 요건. 자,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악재로 좀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규적 매수 관점은 지금은 매수 구간은 아니다. 보유자 관점에서도 이 부분을 잘 참고해서 투자 대응을 좀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 구간에서 주식을 뭐 매도하세요. 자, 이 부분은
각자의 어떤 재량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현재 두 가지 리스크를 떠안고 있는 비덴트입니다. 먼저 관리 종목 지정 리스크, 그리고 매각 제한에 따른 급제동 리스크, 이렇게 두 가지를 안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매수적 관점으로는 매수 타점을 제시해주지 않으셨습니다. 보유자 영역에서도 지금 매수해라 매도해라 얘기를 하기 어렵다, 그냥 추세 대응을 계속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두 번째 종목이었던 비덴트까지 오늘 두 가지 종목 만나봤습니다.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포인트들이 여러분이 전략 세우시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공시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변영인의 기업공시연구소 검색해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노란톡에서 질문해 주시면 대표님께서 직접 빠르게 답변해 드리니까요, 노란톡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